이 미팅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문지리학에서 다루는 농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농업의 공간은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자본의 축적이 주로 농업에서 공업으로, 그리고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농업의 중요성은 여전히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공간보다는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의 면적이 보다 더 넓기 때문에 여전히 농업의 경관은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고, 또 우리 특히 지리학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농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부터 우리 농업 지리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시작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선사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농업을 볼 때는 자급 농업이냐, 상업 농업이냐, 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업의 경관, 즉 농업이 시작하기 이전에 주로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생존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렵과 채집 기반의 어떤 집단의 모습은 소집단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집단 체제의 개념을 먼저 보면은, 이 소집단이라는 것은 단일한 문화적 기반과 호혜적인 사회 경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호혜적 사회 경제적 성격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즉 비등가 교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교환, 즉 등가 가치를 기반으로 교환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호혜적인 사회에서는 이 물품에 대한 가치 척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대부분이 공동생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등가 교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소외적 사회 경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집단 체제에서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성격은 뭐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요리, 또 도기 제작, 즉 특정한 기술의 전문화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전문화된 기술로 창출된 잉여 생산물들을 서로 간에 제공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사회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은 본인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잉여물들을 서로 교환한다는 측면이고요. 그 남은 잉여물들의 가치가 뭐 특별히 어, 어, 가치가 어떻게 뭐 설정이 된다라기보다는 남은 물건들을 서로 필요에 의해서 상호 교환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뭐 등가 가치, 어떤 시장의 교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소집단 체제에서는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생산하고 분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집단 체제의 특성은 어, 뭐 사냥이라든지 목축이라든지 같은 이런 채집 경제, 즉 이동 생활을 기반으로 한 생존 기반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집단 체제는 주로 지리적인 외부 환경에 견디는 능력에 따라서 거주 범위가 결정이 된다. 즉, 뭐 환경 결정론에서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또 국제적인 지리적 환경에 민감하게 조응하는 수렵과 채집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혈연 중심의 조직이고, 또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는 공동생산 및 공동분배 형태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소집단 체제의 특성을 가진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뭐 부시맨, 칼리하리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이라든지 아마존 열대우림의 인디오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족들은 어떤 이런 소집단 체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소집단 체제, 즉, 그 수렵과 채집의 경제를 넘어서서, 이 농업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농업 경관이 변화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집 경제에서 재생산 경제로 전환을 했다. 이 말은 이동의 공간에서 정주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채집 경제에서 재생산 경제로 전환하게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을 사용하게 되고 또 맷돌을 사용하게 되고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라는 측면입니다.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음식을 해 먹게 되고 또 이러한 음식들을 맷돌을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음식들을 또 만들게 되고 또 이런 음식들을 저장하게 되면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필요해지게 되면서 정주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가축, 소와 양 같은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서 또 이동보다는 또 정주하는 개념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식량 생산 소집단 체제로 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간 조직이 발생하게 되고 지리적인 거주 범위가 확장되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농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형성된 그 식량 생산 소집단 체제는 바로 또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정착된 촌락을 성장하게 되는 토대가 되고요. 또 친족 중심의 조직화된 사회로 변동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소집단 체제에서도 혈연 중심으로 공간 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조금 더 조직화된 사회로 변동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보다 더 체계적인 물물 교환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사람들이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간에 어떤 잉여물들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확한 등가 가치의 의 원칙에 따라서 물물 교환을 하는, 즉 시장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농업혁명이 발생하는 그 기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리학자 중에 칼 사우어라는 버클리 학파의 태두인 이칼 사우어의 농업의 기원과 전파라는 이러한 책을 통해서 농업이 어디서 또 어떻게 왜 시작되어 전파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농업의 대변화는 지리적 조건, 어떤 특정 지리적 조건에서 발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지리적 조건은 바로 식량 획득이 용이한 곳, 지형이 다양해서 다양한 동식물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곳, 그리고 토양이 비옥하고 경작이 쉬운 곳, 또 관계와 배수가 필요하지 않는 곳. 자, 이러한 곳에서 주로 농업이 시작되고요. 자,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4대 문명 중심지다라는 것이죠. 중동 지역, 즉, 비옥한 초성달이라고 하는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또 아나톨리아 고원의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 그리고 이스라엘, 사해 부근, 이런 지역들이 중요한 문명 중심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또 남부아시아, 겐지스강 유역의 범라몽이라든지 이라와디 강 주변의 방글라데시, 미얀마 뭐 이런 지역들이 다 4대 문명의 중심지가 되고 또 중국의 황하 지역, 미주 대륙의 중앙 아메리카 이런 지역들이 4대 문명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업의 대변혁은 이와 같은 농업 문명의 중심지에서 발생해서 그 주변부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칼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트호펜과 그 라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라첼이 근무했던 대학은 바로 라이프치히 대학이에요. 이 라이프치히 대학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소위 지리학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학에 리트호펜을 중심으로 해서 어, 헤터너라는 사람, 그리고 슐리터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대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리트호펜을 중심으로 해서 1세대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라첼이 들어왔고요. 물론 리트호펜의 그 지도하에서 라첼이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라첼이 리트호펜 그 지리학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또 리트호펜을 중심으로 한 또 어떤 일종의 학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트호펜이 헤터너와 또 슐리트를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 헤터너가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 지리학에서는 헤터너식의 그 지지 연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세계 지리, 뭐 한국 지리 이런 일종의 지역 지리의 틀을 이 헤터너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 헤터너의 제자가 바로 리차드 하숀입니다. 리차드 하숀인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 뭐 과거에 초창기에 The Nature of Geography 지리학의 본질이라는 어, 책을 쓰신 그 리차드 하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헤트너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면 이 지역 지리학을 본질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바로 하숀이죠. 다시 말해서 독일의 헤트너의 지역 지리학적인 틀을 이 하숀이 가져와서 미국식으로 발전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숀뿐만 아니라 이 독일의 이런 사상들을 가져와서 미국식으로 전환시킨 사람들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 사우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칼 사우어는 미국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 칼 사우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지형을 토대로 한그 지역에 대한 본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그 사상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독일의 사상을 끌고 들어온 것은 바로 리트호펜의 사상이고요. 리트호펜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지리학의 계보가 헤터너로 슐리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또 이 칼사우어가 도입을 했던 그 사상은 바로 슐리트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 사우어는 미국 지리학계 1세대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리차드 하숀보다는 약 10년 정도 빠르죠. 자, 보시면은 이 칼 사우어는 이 버클리 대학교에서 지리학과를 창설한 이후에 30년간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이 캘리포니아 일대의 대부분의 어, 그 교수들을 다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버클리 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이분은 참 대단하신 게 답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리학자는 두 발이 멀쩡한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답사를 계속해야 되고 뭐 70세 이후에 들어서서 돌아다닐 힘이 없을 때 서재에 앉아서 연구를 해라라고 얘기했을 만큼 답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환경결정론과 가능론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은 시카고 대학에서 그 지형, 그 미저리 지역의 그 오지크라는 하일랜드의 경관을 연구를 하면서 지형을 연구하면서 그 지형에 따른 그 지형에 의한 그 지역의 그 형성, 양식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형과 인문을 결합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결국 이 사람이 처음 논문을 쓸 때는 환경 결정론적인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결정론을 일부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
1930년, 20년대, 30년대 한참 이제 미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경관, 모든 대부분의 경관들이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문명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이 지역의 경관, 지역성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능동적인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관이 바로 지역을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결정론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환경결정론은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측면이고 자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환경가능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가능론도 환경의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즉 환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 환경가능론인데 역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인간은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객체일 수밖에 없구나. 어? 다시 말해서 환경 결정론과 가능론은 모두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변화시키고 또 인간이 환경을 바꾸고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고 그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식물의 품종을 개량을 하고 또 건설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이고 그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한다라는 즉 환경이 바로 객체이고 인간이 주체라는 사상. 즉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주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켰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환경 결정론과 환경 가능론을 거부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즉 인간이 실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그 시점이 바로 인류가 시작하는 문명의 시작점 즉 그 지역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라고 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자연 파괴와 자연 개조의 역사이고 또 지리학의 연구 범위는 바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국한시켜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리학이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은 과거서부터 쭉 있어 왔던 자연이 인간의 주거 생활을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어?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어? 인간이 자연을 개조시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 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문명이라고 보게 되고 이 문명을 컬처로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리학이라는 것은 컬처럴 히스토리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칼 사우어는 지리학, 지오그라피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자. 지리학을 컬처럴 히스토리로 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컬처는 인간이 자연 환경을 개조하면서 인공적인 물질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우어는 지리학이라는 인공적인 물질 문화를 만들어 오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리학을 얘기를 했었고, 이 지리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cultural history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어를 중심으로 한 버클리 학파를 우리가 cultural historian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cultural history는 박물학의 관점에서 지리학을 본다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물학이라는 것은 지형이라든지 기후, 동식물, 광물 등 모든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실험보다는
관찰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고 모든 현상을 통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학에서 박물이라는 것은 넓게 하는 것, 즉 모든 사물을 폭넓게 탐구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그 박물학적인 관점에서 지리학을 분석한 최초의 학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훔볼트이고요. 이 훔볼트의 사상을 리트호펜이 받아왔고, 리트호펜의 사상을 헤터너가, 이 헤터너의 사상을 슐리트가, 이 슐리트의 사상을 칼 사우어가 도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학은, 이 칼 사우어는 지리학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인 문화 요소가 역사적으로 변천한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리학이 역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지리학과 역사학의 차이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리학이 주로 연구하는 의식주 중심의 물질적인 문화 요소는 사료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잘 손댈 수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리학은 주인공이 없는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학과 좀 구분이 되고요. 또 지리학은 이런 부분들을 역사학적으로 다루지만은 좀 인류학적인 그리고 고고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역사학과 지리학은 차별성을 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오가 바라본 지리학은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사는 시간을 그리고 지리학은 공간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지리학과 역사학을 구분을 했는데 이와는 다르게 지리학도 역사학도 모두 시공간을 다루는 학문이지만 지리학은 주인공이 없는 그런 역사,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문화 요소를 역사적으로 다룬 학문이다라는 측면에서 지리학과 역사학을 구분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우어는 그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의 선사시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00년 전, 뭐 그런, 7000년 전, 이런 글이 생기기 이전의 선사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가 500년 전에, 신대륙, 라틴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문명을 도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류가 자연 환경을 변화시켰던 이 시대 이전의 모습을 선사시대로 보고요. 자, 이 선사시대에는 원주민들의 유적이라든지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고학, 인류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답사를 통해서 선사시대를 연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기에는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지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숲을 태워서 촌락과 경지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인 사료에는 없지만 답사를 통해서 탐구가 가능하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자연을 변화시켜 왔는가를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우어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리학의 연구 대상은 이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 이후를 연구하는 것이다. 즉, 선사시대를 이후를 보기 위한 일종의 토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우어는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본 것은 선사시대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변화시켜 왔는가를 보기 위한 일종의 토대를 보기 위해서 선사시대를 살펴본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과거의 그 선사시대 원주민들이 촌락과 경제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인간이 그 경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보자는 것이 바로 이 사우어가 보고자 하는 지리적인 방법론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리학은 cultural history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는 문명의 4대 문명의 중심지가 나와 있습니다. 라틴,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그리고 또 여기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황허 뭐 이런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작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전파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황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쌀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리, 소맥. 뭐 소맥이라 하면은 밀이죠. 보리는 대맥이고요. 자, 이 보리와 밀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고요. 또 아프리카 중부에 보시면은 여기 뭐 이디오피아, 수단 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얌이라든지 수수, 뭐 콩, 대두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호박, 후추, 카사바 뭐 이러한 것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작물의 기원이 되고요. 또 이런 기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뭐 그리고 지금 세계 제국이 나왔는데 세계 제국은 농업 경영과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소집단 체제에서 식량 생산 소집단 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세계 제국입니다. 세계 제국은 뭐 BC 3000년부터 6세기까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농업 혁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정부 체계가 형성이 면서 이것이 좀 더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그 식량 생산 소집단 체제가 하나의 공통된 정치 체제로 흡수되는 것이 바로 세계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공간 조직이 보다 더 고도화되고 체계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 제국이 출현하면서 도시화, 소위 말하는 도시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식민지화, 그리고 현대 경관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 도시들이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제국 중심부에서의 도시들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 BC 1600년경에 인구가 2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테베는 어, 지금의 룩소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룩소르 지역의 인구가 20만 명이다.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룩소르, 테베라는 한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집트의 이 제국주의로서의 이집트의 모습, 그다음에 국가의 규모, 권력, 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로마도 인구가 100만 명, BC 200년경에 인구가 100만 명.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억 5천만 명 중에서 한 도시에 인구가 100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 당시 로마 제국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민지화는 뭐 보시면 생산성의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식민지화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공간에 아무리 많은 인풋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해서 이때 생산 요소는 자본과 노동이죠. 자본과 노동을 투입한다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생산성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생산성은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토지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라벤스라움의 확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 당시에 형성된 도시 체계, 또 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서부 유럽의 정주 체계의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도시라는 도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능, 도시의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도시 체계라는 것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일종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세계 제국 시기에, 도시라는 것은 뭐 도시 체계를 갖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종인데, 그러나 외형적인 도시 체계는 갖추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특정 도시에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은 도로이고요.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면은 주거 지역 간 연결하는 도로가 될 것이고요. 또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일종의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다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외형적인 도시 체계가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농업이 이제 이렇게 지금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농업이 자급 농업과 상업 농업으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업 농업과 자급 농업과 상업 농업을 구분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소비를 위해서 생량을 생산하느냐, 아니면 판매를 주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작물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죠. 즉, 구분 기준은 뭐 농업의 목적, 농업 종사자의 비율, 용농기계의 비용 비율, 비용 여부, 이용 여부, 그 다음에 농업의 규모, 그 다음에 다른 비즈니스와 농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급농업과 상업농업을 주로 기분을 합니다. 보시면은 어, 농업의 목적에 의해서, 즉, 자기가 먹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판매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은, 농업 종사자의 비율. 즉, 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약 50%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종사자 비율이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로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농업 종사자의 규모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기계화를 통해서 이제 농업을 생산하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농업 종사자가 비율이 높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가호호 이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부아시아, 그리고 중부 아프리카 이 일대에는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외에 서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지역들은 이제 농업 종사자 비율이 매우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주로 상업 농업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들 지역들은 이제 농농기계의 이용 비율이 매우 높을 겁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상업 지역으로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북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이런 지역들의 경지 헥타르당 트랙터 수가 매우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낮게 나타나게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선진국은 인력 또는 충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계의 힘에 이용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장의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급농보다는 상업농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농장의 평균 면적이 약 170 헥타르입니다. 이 170 헥타르를 평으로 혹은 제곱미터로 한다면은 1 헥타르가 10,000 제곱미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170만 제곱미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농장의 농가당 평균 면적이 170헥타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가당 평균 면적은 1.5헥타르 정도, 약 미국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입니다. 반면에 저기 어디입니까?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약 한 3헥타르 가까이, 우리나라보다 한 배 정도. 그리고 미국의 50분의 1. 어쨌든 미국 같은 이런 상업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들은 농장 규모가 매우 큰 반면에 자금 농업이 주인 국가들, 뭐 우리나라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어, 농장의 규모, 농가당 농장의 규모가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장 종사자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당 농업 면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업의 면적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도시 팽창, 어반 스프롤 현상에 의해서 도시 지역이 팽창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의 면적이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비즈니스와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자금농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즈니스와 이렇게 별로 관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상업농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공을 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죠. 식품 가공, 포장, 저장, 유통, 소비, 판매 이르기까지 일종의 가치 사슬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기계도 그렇고요, 비료도 그렇고, 종자도 그렇고, 물류, 유통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농업 산업이 이제 가치 사슬을 띠게 되고요. 가치 사슬을 통해서 일종의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업 농업의 특징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개도국가 선진국의 농업 지역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